안녕하세요.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만나 뵙게 된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42회차 TAT 2급 자격시험이 시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TAT 2급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이 시험은 이런 게 출제되는구나. 이 시험을 합격을 하면 어느 정도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와 원천세 신고실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무에 있는데요. 이 TAT 2급 자격증 정도 가지고 계시면 사실 실무에 취업하셔서 따라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FAT 1급 수준과 TAT 2급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하고 소득세 부분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42회 기출문제 풀이를 이론 문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회계 공부가 여러분이 경제를 살리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유의미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의 기출문제 같이 즐겁게 풀어보실 텐데요.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보시면 기출문제 최근 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운받으셔서 문제지 출력하셔서 저와 함께 풀어보시는데 저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답을 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재무회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소득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재무회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은 시험 시간 자체가 9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실 때는 90분이라는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지만 시험 시간 안에 평균 70점의 합격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실무 이론은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는 그 시간에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그 시간에 세법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파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회계의 기본 가정이 뭐지? 자, 여러분 회계의 기본 가정 외워볼까요? 이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세 가지가 툭 떠올라야 되는데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동그라미,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주주가 돈을 출자를 해요. 주식회사 항공이라는 주식회사는 별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죠. 회계 단위를 주식회사 항공이라는 그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하는 거, 즉 회계 단위를 주주, 소유주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업 실체의 가정. 첫 번째 것은 기업 실체의 가정이구나. 오케이. 두 번째요.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된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 망하면 어떡하죠, 내년에? 이 기업 5년밖에 못 가면 어떡하죠? 그런 거 우선 의심을 하지 말고 회계를 하실 때는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하자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자, 요거 계속 갈 거야 라는 가정하에 회계가 유의미해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잡았어요. 이 회사 40년 동안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누가 의문을 갖는다면 회계에는요, 기본 가정에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어요. 그러함으로 문제시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기업 실체는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자,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끝자락에 가서 노인이 돼서 그때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기업은 설립이 돼서 청산할 때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주식회사라는 그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부분의 법인들은 그걸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 괜찮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산 때까지 기다리는 건 현재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별로 6개월, 1년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고서를 제시를 한다는 가정하에 회계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자, 끝났네요. 그러면 1, 2, 3, 4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몇 번이죠? 3번 발생기준의 가정. 자, 저희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요. 현금주의 회계가 아니고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회계의 기본 가정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답은 3번. 자, 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머릿속으로 쭉 한번 그려보실래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얘를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그 밑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얘를 비유동자산 범주에 속하게 하죠. 저희가 시험 문제가 앞서 나온 게 기본과정, 두 번째 나온 게 재고자산이 나왔어요. 재고자산은 뭐예요? 판매와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1번,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왠지 읽어가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트릭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저가법이라는 건 맞아요. 저희가 장부금액과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100원인데 시가가 8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20원만큼을 평가손실이라는 가격 하락분을 잡아라 라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자, 이 문제는 앞뒤를 좀 바꿔놨죠.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고 이제 재고자산의 시가가 내가 취득했을 때보다 낮아지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되어 있을 텐데 시가가 낮아졌으니 80원으로 20원만큼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요.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시가라고 해요.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는 여러분이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에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런데 원재료는 판매할 게 아니잖아요. 제조 공정에 들어가서 제공품이 돼서 제품이 돼서 제품으로 팔려가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걸 산출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원재료는 시가를 순실현 가능가치를 현행 대체원가로 사용을 해요. 따라서 이 내용 자체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나라고 찾아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원재료는 그 평가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현행대체원가. 그럼 현행대체원가는 뭐냐면요. 저희가 의류 제조업을 해요. 그런데 원단이 동대문에서 1월 1일에 이제 사왔던 것이 원단이 한 1,0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얘가 뭐 2,000원이 됐어요. 만약에 너무 껑충 뛰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원재료 지금 사와도 그 가격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지금 사오면 현행 대체 원가는 2,000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원재료의 시가 내용이에요. 문제 이상 없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산출하시면 되겠네요. 3번. 그럼 3번은 뭐가 문제일까?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자, 여기서 이제 1번에서 봤던 걸 바꿔놨죠, 지금. 장부금액이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으로 같다고 가정을 하면 장부금액하고 시가를 비교를 해서 하락을 하는 평가손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기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격이 하락된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평가손실을 하고 그 손실된 부분만큼은 매출원가에 어떻게 한다? 차감이 아니고 더한다, 가산한다. 틀렸죠? 이 1번은 앞뒤를 바꿔놓으시면 되고요. 3번은 차감을 가산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요. 4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이건 수량 차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얘하고 얘는 가격 차이예요. 가격이 떨어졌네. 근데 회계기준은 저가법을 적용하라고 하네. 이거고 얘는 수량 차이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가 재고자산 금액을 형성하잖아요. 수량 차이는 뭐냐면 도둑 맞았나 보다. 아니면 누가 손 탔나? 누가 가져갔나? 아니면 내가 거래처에 하나 줘야 될 걸 2개를 줬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감모 손실은 이렇게 수량이 차이 난 걸 얘기하는 거고 평가 손실은 가격 차이 나는 걸 얘기하는데 감모 손실의 경우 회계 기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감모냐 그러면 매출원가에 가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정상적인 감모냐 그럼 영업의 비용으로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휘발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큰 드럼통에다가 원료를 담아놓고 있는데 얘가 6개월이 지나면 한 10% 정도가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는 휘발성 물질인 거예요. 근데 저희 공장 시스템상 얘를 보관하는 통 자체가 이게 최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 통제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가 손실처럼 통제 못하는 이 저절로 날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상적 감모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매출원가에 넣어. 무엇처럼? 가격 차이처럼. 그렇지만 도난을 당했다든지 부주의로 뭐 손실, 이게 감모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영업하고 관계없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맞았나 틀렸나 볼까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경우 어떻게 하고 영업의 비용 아니고요. 매출원가에 넣고 비정상적인 경우 매출원가에 넣는 게 아니고요. 영업의 비용에 넣고. 자, 그래서 바꿔놨죠. 비정상이 영업 모해로 가는 거고요. 정상이 매출원가로 가는 거고 따라서 답은 옳은 건 2번 하나다. 재고자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TAT 2급 수준에서 사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은 실기 쪽 결산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 별표 5개. 요거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서 실기로 넘어갔을 때 평가 손실이나 감모 손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실기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 있죠. 결산 자료 입력. 거기에 평가 손실 금액 넣으면 돼요. 그런데 감모 손실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감모는 일반 점표에다 여러분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그 감모된 재고자산의 금액을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그냥 실사한 재고자산 금액을 넣으면 모든 게 기초 플러스 당기 마이너스 기말에서 기말만 빠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어디로 가요? 저절로 매출원가로 가요. 그런 프로세스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좋은 문제 만나봤습니다. 3번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자, 3번 문제는 역시나 또 재고자산이네요. 재고자산 빈도수가 이번 회차에 조금 높았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건데요.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말재고 실세. 자, 저희가 장갑 끼고 가서 공장에 갔는데 기말재고가 50만 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미착품, 위탁 및 시용 판매부는 제외되어 있대요. 즉 미착품은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위탁이나 시용 판매는 이것 좀 팔아줘라고 홈쇼핑 회사에 맡긴 거예요. 우리 회사 공장이나 매장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용 판매, 이거 한번 고객님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의사표시 좀 해주실래요? 고객님 집에 가 있는 거는 실사 금액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부연 설명이 있는 이유는 요 아래 거를 해석하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5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매입처의 주문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 지금 현재 50만 원이 실사 금액인데 50만 원으로 기말 재고를 잡을 것이냐, 밑에 거를 더하기 빼기를 할 것이냐, 그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 50만 원에 이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더해지는 게 일부 있겠죠. 매입처의 주문에서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 여러분 있잖아요. 매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매입하는 사람이 도착하면, 그러니까 매입하는 자의 회사에 매입하는 자가 머무르는 국가에 도착하면 그때 그 매입자의 자산이 되는 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저쪽 매출자가 외국에 있는 자가 선적했어? 배에 실었어? 그럼 매입자 거. 배에 둥둥 떠 있어? 그래도 우리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도착해야 우리 거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왜요? 운송 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넣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나왔다 그럼 넣으셔야 되겠죠. 세 번째. 위탁 판매에 의뢰한 적송품, 여러분 적송품은 한번 팔아주세요 라고 위탁하는 게 이제 적송품인데요. 그 위탁한 우리 회사가 A고 위탁을 받은 회사가 B라고 볼게요. B가 판매를 우리 회사가 A가 위탁자고 B가 수탁자겠죠. 이 B가 열심히 해가지고 팔았는데 저희가 10만 원어치를 그 매장에 갖다 놨는데 이 수탁자가 2만 원어치를 팔았대요. 그럼 2만 원어치는 팔린 거죠. 그럼 안 팔린 게 얼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8만 원 있는 거죠. 요거는 저희 매장이나 공장이 없지만 수탁자가 가지고 있지만 누구 거? 우리 거 플러스 해야 되겠죠? 네 번째요. 고객님 한번 써보세요 하고 100만 원의 시동품을 고객님의 댁으로 보낸 거예요. 안마의자 같은 거.
고객님 이거 써보시고요. 한 달 이내에 의사결정 해주시는데요. 한 달 이내에 구매 안 하실 거면 반송해주세요.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 구매 의사표시를 한 게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현재까지 70만 원은 의사표시가 없으니 회계기준에서는 한번 써보세요 라고 시성품으로 보낸 것, 시용 판매는 구매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지만 판매된 거죠. 구매자의 의사결정이 없었던 70만 원은 우리 거. 고객님 집에 가 있어도 우리 거. 자, 이거 더하면 50만 원에 58만 원, 70만 원 더하면 7, 8, 9, 10, 128만 원. 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사실은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뭐 내가 종합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회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FAT도 지금 갓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정적으로 TAT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론 자체가 되게 다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종합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문제 하나 풀 때 그 재고자산 카테고리의 문제가 나왔다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재고자산으로 쫓아가셔가지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재고자산 문제였으니까 저는 재고자산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 문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결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직원이 몽땅 다 퇴직을 한다면 지금 퇴직금 얼마 줘야 돼? 그게 퇴직급여 추계액이에요. 자, 내용을 역으로 분석해서 가자라는 거고요. 이 기업은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충당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 날 퇴직급여 전기 2월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렇게 대변에 위치하고 있죠. 이거 퇴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데 500만 원이 2월 되었는데 7월 1일 날 직원 한 명이 퇴사했는데 200만 원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차변에는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분하니까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시키시고 대변에는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얼마가 없어지겠어요? 차변으로? 20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럼 존재하고 있는 퇴충은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 이미 있는데 우리는 연말에 얼마를 회계 처리했어요? 60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충당을 또 해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 여기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설정한 6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가 얼마였기 때문에 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900만 원.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본 쪽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자본과 사채예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저 자본하고 사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 대답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거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하시는 것보다 골고루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가는 게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본과 사채는요. 자본은 여러분이 취업하시면 법인들에서 다루실 건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좀 큰데 외에는 많이 이제 다루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돼야 하므로 어렵게 출제된 부분에서 자본과 사채를 건드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본 진입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눈 살짝 감으시고 자본 카테고리 5개 암기해 보세요.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 자,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요. 자본잉여금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저희 회계기준에는 잉여금 구분 표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주주활동, 주식 거래에서 벌어들인 남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영업활동,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에서 남는 잉여금은 뭘로 하고 이익잉여금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 기재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자본잉여금은 남는 느낌이 나면 돼요. 국어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금액보다 초과되게 발행했다. 초과금,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을 구입했다가 처분했는데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했다. 차액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남는 금액. 자본금을 차변으로 줄이면서 본의 아니게 대금이 적게 나갔다. 대변의 감자 차익.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자본거래에서 남는 거죠. 그렇지만 감자차손은 얘의 반쪽이죠. 반대쪽.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쪽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쪽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은 어디로 들어가죠? 카테고리 5개 중에서? 네,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본 조정이고 이익준비금은 뭐죠? 상법에서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라고 하는 법정 적립금이죠. 얘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죠. 질문 자체는 자본잉여금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본 조정과 이익잉여금을 빼고 났더니 가, 라, 마 답은 1번 되겠네요. 이 문제가 TAT 2급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잉여금 카테고리에 있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인데요. 빼놓을 수 없는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 대손축당금. 제 머릿속에 항상 감가상각하고요. 대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맨 돌아요. 저희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대손충당금 문제인데요. 채권에 대해서 정말 받을 수 있어? 못 받을 것 같은 예상 금액을 대손충당금이라는 항아리에 넣어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은요. 대손충당금 관련 내용인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월 1일 날 매출채권이 50만 원인데 저희는 5%를 설정한대요. 곱해볼까요? 5, 25 동글뱅이 2개 떼고 25,000원이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이겠네요. 자, 그런데 기중에 누군가가 대손이 확정이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중에 5,000원이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25,000원에서 얼마가 빠지겠어요? 5,000원이 빠지겠죠. 그럼 현재 대손충당금 요 두 번째 문제까지 푸는 기준으로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2만 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말잔액 60만 원인데 작년에는 5%였는데 이번에는 대손율이 조금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회수율이 조금 높아진 거죠. 네, 대손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4% 정도. 6, 4, 24 얼마죠? 24,000원. 자, 여러분 있잖아요. 회계 기준에서는 기말 매출 채권에 대손 설정률, 추정률, 예산율을 곱해서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뭘로 들어가면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보고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총 들어가야 되는 보고서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서 얼마가 있었어요, 이미? 2만 원이 남아 있었죠. 그럼 얼마를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4,0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약어로 쓸게요. 4,00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얘가 만약에 실기라면 108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으로 설정하시고 110번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물어보는 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대손상각비. 그런데요. 가끔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쉽게 나왔다 싶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어렵게 나올 때는 이 부분 있잖아요. 5,000원 대손 확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충당금 잔액보다 높은 금액, 즉 이를테면 3만 원이 대손 확정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손 충당금은 25,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 어떡하지? 대손상각비 잡아야죠. 그럼 그 대손상각비 5,000원과 얘가 이제 회계 처리되는 부분들이 만나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틀어져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일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고자산 매입 거래가 중복으로 입력이 돼서 이 문제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어디에 키를 두고 읽으시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주인공 있죠?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을 가져갈게요. 재고자산을 주인공으로 두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거래가 중복돼서 누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어.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를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왜 과대계상이 됐냐면 매입거래를 한 번 더 넣어서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저희는 기말의 재고자산이 50만 원이 더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말에 잡힌 재고자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이 돼서 추정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그거에 따른 과대계상액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을,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감가상각비죠? 얘가 과대계상됐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과대계상됐으면 30만 원만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용이 많아진 거죠. 그럼 얘는 당기순이익의 플러스 효과, 제거하고 나면 플러스 효과로 들어가겠죠. 세 번째, 당기분 이자 비용 관련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두라. 얘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자 비용이 주인공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석을 하실 때 재고자산이 과대됐어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감가상각비가 과대됐어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이자 비용이 미지급 처리됐어. 이자 비용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비용이 올라가면 당기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여기서 계산된 게 50만 원, 여기서 계산된 게 80만 원, 여기서 계산된 게 60만 원. 따라서 답은 60만 원으로 1번으로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특히 이제 재고자산 문제 해석하실 때 여러분 이 문제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주인공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가시면 돼요. 재고자산 과대됐어. 감가상각비 과대됐어. 이자 비용 누락됐어. 자, 이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 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9월 1일에 취득해서 6개월 만기, 가입을 6개월 했대요. 보통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자, 3개월 이내인데 얘는 취득 당시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이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함정이냐면 만기가 결산 때 2개월 남았으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갈까? 아니요. 현금성 자산은 이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갈 수 없다. 자, 두 번째, A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다.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당좌차월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보통 예금 통장 중에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그 마이너스 통장이 기말 결산 시점에는 뭘로 대체가 되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무엇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될 때 퉁 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야 되는 거죠. 3,000원이. 옳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단기금융상품이 아니고 저희 이 문제는 실기 쪽에서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죠? 타임 발행 수표, 은행이 자기압으로 발행한 수표는 무엇이다? 현금으로 분류한다. 네 번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없어야 한다. 적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재무회계 문제가 TAT 2급 수준에서 8문제가 출제된 부분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출제 빈도가 조금 높았었던 내용들이 재고자산이 조금 높았고 대손충당금은 항상 나왔던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하고 풀어볼 문제는 9번부터 해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실만 하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삶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려고 저와 함께 TAT 2급 같이 호흡하고 계시죠?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삶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기 위해서 같이 9번부터 만나 뵙도록 할게요.